우리는 예부게니 알렉세예비치 페도로프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부게니 알렉세비치는 러시아군 대령이다. 예부게니 알렉세비치는 경제학 박사이며 러시아 하원 의원이자 국가두마 예산 및 세금위원회 위원, 러시아 연방의 정식 국가 고문입니다. 이번이 우리의 첫 번째 대화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많은 영상을 촬영했었죠. 대략 10년, 8년, 7년 전에요. 그리고 왜 제가 오늘 바로 2025년에 오늘은 2025년 6월인데 여러분을 찾아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예측과 전망 대부분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100%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많은 정치인들이나 여러 분석가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들과 비교해봤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저는 모두와 비교해봤습니다. 그리고 보니 과거에,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했던 예측의 적중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를 능가하더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여러분이 예측한 것들이 정말 많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즉, 여러분이 예측한 것이 완전히든 부분적으로든 실현되었고 혹은 약간 다른 형태로 실현되었지만 어쨌든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런 예지력을 가지게 되셨나요? 분명히 예언자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뭐 점성술사 같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는 생각에서 출발하시는 거군요. 비결이 뭔가요? 우리는 과학에 근거합니다. 과학은 항상 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엄격한 공식이기 때문이죠. 거기서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아무런 복잡한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방법론을 읽히면 저희는 여기서 국가 간 경쟁의 과학적 방법론, 그리고 인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람들 사이 국가와 국가, 민족 간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원칙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 알고리즘에서 동기는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잘하는 사람들, 즉 역사학자나 법률가들이 이 부분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미리 모든 예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학, 이런 수학에 몰입해 있다면 아무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도꼭지를 고칠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할 줄 아는 배관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재라서가 아니라 단지 그 일을 하고 그 문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민족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시나요? 국가 간의 경쟁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봅시다. 국가 경쟁 이론입니다. 네. 지구상의 사람들은 부족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나중에는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이를 국가 혹은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동물들도 무리, 프라이드, 때 등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들끼리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입니다. 살아있는 환경에서 자연에서의 경쟁이죠. 인간도 국가, 민족, 그리고 그 이전에는 부족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동물 세계와 비교하면 일종의 군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벌떼와 같습니다. 혹은 늑대 무리일 수도 있죠. 개미집이겠네요. 개미집. 네,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말하면 그는 이 개미집에서 살면서 다른 개미집들과 경쟁하는 거죠. 그리고 진화의 결과로 오늘날 그런 개미집이 193개 남아 있습니다. 즉 모든 국가를 다 세워보신 건가요? 네, 유엔에 등록된 국가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국가 간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류의 모든 삶, 즉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집니다. 이 경쟁의 가장 두드러진 순간이 바로 전쟁이죠. 예를 들어 아무 역사 교과서나 펼쳐보면 보통 맨 뒤에 역사적 사건들의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쟁 목록만 쭉 나열되어 있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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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데타, 정권 전복,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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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 이것이 바로 국가 간 경쟁이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형태, 즉 전쟁이라는 최고 형태의 경쟁적 투쟁입니다. 모든 전쟁은 오직 영토를 두고 벌어집니다. 즉 영토를 위한 전쟁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런 전쟁들은 보통 그렇게 대규모가 아닙니다. 모든 대규모 전쟁은 국경의 변화 혹은 변화가 없더라도 어떤 영토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즉 이것은 동물들이 서식지나 통제 지점을 두고 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무리가 특정 영토를 통제하는 것처럼 말이죠. 즉 국가들은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영토 경쟁의 산물이기도 하죠. 생존을 위해서요. 네, 근본적으로는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생존이죠. 물론 맞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생존을 위해서요. 즉 누가 살아남고 누가 누구를 흡수하거나 지배하느냐의 문제죠. 살아남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개미집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족도 마찬가지로 그 나름의 작동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여기서나 영국에서나 프랑스에서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바로 그들의 공동체가 경쟁의 고리, 즉 경쟁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바로 공동체가요. 그리고 이에 따라 영토의 확장은 이 공동체가 변화할 수 있게 해주고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들을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3세대가 되면 그들이 흡수되었다는 사실조차 있게 됩니다.
즉 민족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바로 국가 간 경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지구상의 모든 영토는 이미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더 커지고 싶다면 누군가로부터 그 영토를 빼앗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협력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동기는 경쟁적 확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도 이론적으로는 늑대가 양과 협력해서 양을 돌보고 우유를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든 무엇이든 삶을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 그대로 조직한 거죠. 인간이라는 생명체도 이런 방식과 원칙을 가진 살아있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는 자연계의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호랑이나 늑대, 곰 같은 다른 생명체와 구분짓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물들도 뇌가 있잖아요. 효율성의 정도가 다를 뿐이죠. 네, 동물들에게도 발톱, 이빨, 귀가 있지만 인간에게는 강력한 뇌가 추가로 있죠. 하지만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즉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이유, 인간도 그 이유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그 이유, 인간에게는 거기에 문화적 요소가 더해진다는 점이죠. 네, 그 문화적 요소는 물론이고 다른 생명체에 비해 1000배는 더 크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의미와 목적을 크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건 기본 위에 쌓인 덧붙임, 상부 구조죠. 네, 맞아요. 즉, 그 자체로는 목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국가 간의 경쟁에서 두드러집니다. 한 국가 내에서 개개인에게는 특권적인 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인이나 작가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사랑하죠. 하지만 이것은 문화적 요소를 강화시키고 문화적 요소는 국가의 위상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면 바로 그 국가의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자국의 문화인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뛰어난 문화인은 군인보다도 국가의 지배적 위치를 달성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군인에게는 군인의 임무가 있고 문화인에게는 문화인의 임무가 있죠. 서로 다른 영역이죠.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이것이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통합된 공간입니다. 모든 강대국, 특히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라면 국가 발전의 다음 단계 조약장을 원합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확장하라, 확장하라, 확장하라. 네가 네 자리를 차지하고 예를 들어 이 지역, 유라시아에서 물리적 경계에 도달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대륙으로 진출하려 들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리고 참고로 소련도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전 세계의 혁명을 일으켰죠. 아프가니스탄에서도요. 똑같은 원칙에 따라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어디든 아프리카에서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국가의 경쟁적 투쟁의 원칙으로 다른 누군가가 막을 때까지 확장하려는 것이죠. 즉 너도 누군가가 막을 때까지 계속 팽창하게 되고 그 누군가도 마찬가지로 팽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야망들이 맞부딪히는 순간이 세계대전과 같은 갈등의 결과로 새로운 경계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요즘 외국인들과 많이 교류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그리고 뭐 사실 대부분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독일인, 정상적인 네덜란드인, 정상적인 미국인, 그들과는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네. 하지만 바로 국가라는 시스템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들 사이에는 일종의 경쟁이 있습니다. 주변부 집단들은 서로 친하지 않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잘 소통하고 서로에게 불만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국가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살아야죠. 이 삶에서는 이 삶의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세대에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길 원하지 않는다면 인간 사회에는 이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갱단을 보세요. 그들만의 관계 규칙이 있잖아요. 네, 그들은 서로 때리고 죽이기도 하지만 그들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는 예를 들어 그 규칙에 따른 의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법이 생기기 전에는 의식들이 있었고 그 의식들이 나중에 구체적인 학문과 문서의 형태로 법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인데 법률 문서 같은 형태로 말이죠. 즉 갱단들은 서로 싸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매일 서로에게 총을 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은 그들이 서로 합의를 본다는 뜻입니다. 서로 총질을 하고 나서 앉아서 손실을 계산합니다. 각 갱단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서로의 역량을 따져보고 합의를 본 거죠. 이쪽 거리에서는 네가 약탈하고 세금을 걷고 저쪽에서는 내가 약탈하고 세금과 노점상 돈을 끊는 거야. 그게 다입니다. 전쟁은 끝났죠. 그러다 나중에 다시 갈등이 쌓입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이제 자신이 더 세졌다고 생각하죠. 이제는 500명의 갱단이 아니라 1000명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아니면 다른 말로 해도 되죠. 네, 다르게 말해도 돼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또다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사실 원리는 인류의 메커니즘도 똑같이 작동하는데 단지 그걸 법이라고 부를 뿐이죠.
즉 세계대전도 결국 합의로 끝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법 국가 간의 경쟁 그리고 그것이 법이라는 형태로 조직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단지 로마 제국이 이 0년 전에 무엇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나 똑같아. 알고 보니 자연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갱단 사이에서도 국가들 사이에서도 전부 다 똑같더라고요. 모두가 똑같고 원리도 똑같고 행동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다면 그 원리에 따라 전략을 세우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